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그 결과 김종인 비대위가 다수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김종인 비대위로 앞으로 가도록 할 생각이고요. 아마 받아들이실 거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의사가 병대로 환자를 고치려고 그러는데 환자가 의사의 말에 제대로 순응을 해줘야지 병을 고치지. 지금 전기를 우선 앞으로 뭐 8월 달에 하겠다, 뭐 10월 달에 하겠다는 그런 전제가 붙으면은 나한테 와서 얘기할 필요도 없고. 네, 편집 없는 날선 토크의 진수 라이브 썰전 시간입니다. 김영우 의원, 김종배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뭐 당연히 이 얘기부터 해야 되겠죠. 미래통합당이 오늘 당 지도 체제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발표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 체제로 가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참 난감합니다. 저는 사실 지난 총선 때도 김종인 그 선대위원장 영입해야 된다라는 그 주장이 있을 때 강력하게 반대를 했었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 또 이제 또 모시려고 그래요. 근데 뭐 전수조사라고는 합니다만은 그저께도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 전수조사니까 참여를 하셨어야 되는 거죠. 참여를 했죠. 근데 이제 당 사무처 직원이 전화를 했더라고요. 의견이 어떤지. 내 의견을 얘기했는데 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비대위원장을 영입을 하고 비대위를 꾸리는 것은 굉장히 안타깝고 통탄스러운 일이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조금 우리가 차분하게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해서 열띤 내부 토론이 좀 있어야 됩니다. 몇 번이 됐든 말이죠. 그런 거 없이 그냥 당 사무처에서 전화 쭉 돌려가지고 누구를 모시자. 이게 이제 의견이 모아졌다라고 해서 최고위에서 결론을 좀 내렸잖아요. 저는 그 민주적인 정당의 모습이 아니라고 봅니다. 열심히 그 토론을 좀 하고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해서 보다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고 반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도 선거에서 졌다고 해서 바로 그냥 이렇게 물러나고 도망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같이 한번 그 자성록을 좀 써야 돼요. 그게 저는 마지막 우리가 할 일이다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렇게 남한테 자꾸 맡기는 정당이 되면 지금 이제 우리 정당이 어느덧 하도급 정당이 됐어요. 반성조차도 제대로 우리끼리 못하는 외주 주는. 계속 외주만 줘가지고 근데 스스로 못하면은요 우리가 저 부자들이 조그만 일도 자꾸 사람 시켜서 하기 시작하면 큰일 벌어졌을 때 집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저는 이래 가지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질병을 고칠 수 없다 생각합니다. 네, 일단 김종인 비대위로 가는 문제를 논하기 전에 그 전 단계에서 지금 미래통합당의 현실이 적나라하게 두 가지가 드러났다고 봐요. 하나는 이 문제를 전수조사를 통해서 다수결의 원리로 결정을 한다라고 하는 어떤 당의 처지가 그러니까 함의하고 있는 바가 너무나 미래통합당이 얼마나 심각한가.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지도 체제를 어떤 그 세우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열띤 토론을 통해서 토론에 참여한 사람들이 승복을 해야만이 사실은 뒤가 어떤 그 보장이 되는 건데 이렇게 다수결로 해버렸다는 점에서 당의 지도 체제라고 하는 게 완전히 무너졌다라고는 반증이 하나가 지금 확인이 되는 거고요. 지금 김종인 비대위도 뭐 50%가 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바로 그 점인데요. 그래서 전수조사를 해봤더니 김종인 비대위 찬성률이 43%밖에 안 돼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조기 전대로 가자라고 하는 게 31%가 되어버리면 31%의 지금 의원이든 당선자든 이 사람들은 나중에 얼마든지 또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겨버린다는 이야기가 되고 당장 그 오늘 최고위원 회의 이후에 어떤 공개적인 어떤 그 회의나 이런 것들이 열렸을 때 바로 또 분출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상태가 되어버리면 문제는 더 심각해질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전수조사를 통해서 김종인 비대위로 가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마침표가 아니라 오히려 도화선이 될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배제할 수가 없다. 그리고 제가 쭉 경험상 느끼는 건데요. 이런 그 이제 선거에 졌을 때나 뭐 탄핵을 했을 때나 이런 큰 정치적인 이벤트가 있고 나서는 그
그 내부 토론을 쭉 하면서 그때 비로소 정치인이 가지고 있는 그 역량과 능력이 좀 발휘가 되더라고요. 예, 똑같은 의견이라도 예. 그리고 이제 우리 국회의원은 국민의 뜻을 잘 전달하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했을 때는 우리 의원들도 많은 지금 유권자와 국민들을 만나서 의견을 청취하는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 선거는 끝났지만은 투표 행위는 끝났지만은 많은 그런 어떤 질의할 정도로 예. 그런 면밀한 과정을 거치고 또 의원총회에서 각자 의견을 제시하고 그런 과정이 정치인데 예. 이것을 당 사무처 직원이 전화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결정을 한다? 이거는 정치가 아니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내부적으로 사람이 없다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통합당 같은 경우에도 5선 의원이 네 분이나 되고 4선 의원이 5분, 3선 의원이 15명. 다 10년 이상씩 정치한 지금 분들이에요. 20대 현황을 그럼요.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21대 현황입니다. 21대 현황을. 예. 그렇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모여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특히 이번에 낙선한 사람들이 지금 그 여론조사의 대상에서 빠졌더라고요. 예. 저는 이거 굉장히 문제라고 봅니다. 아. 특히 수도권에서 젊은 나이에 처음 출마를 해가지고 후보 신분으로 예. 많은 유권자를 만나본 이 젊은 층의 수도권 후보가 대상이 아니다? 저는 이래가지고는 우리 스스로 건강진단을 제대로 할 수 없다. 당선인 말고 낙선한 사람들의 의견도 물었어야 된다. 그럼요. 그리고 아까 이렇게 보니까 예. 자료 화면에 보니까 저는 김종인 위원장에 대한 호불호는 없어요. 그분은 굉장히 능력이 있고 경험이 많은 분인데 예. 네, 그분 자체를 반대하기보다는 이런 시스템을 제가 문제 제기하는 거고 아무튼 많은 그 토론이 필요하고 지금 뭐 환자가 의사 얘기 안 들으면은 이거 못 고친다 이러는데 그것도 잘못된 발상이죠. 지금 누가 환자고 누가 의사죠? 우리는 다 같은 환자고요. 또 선대위원장을 짧지만 맞지 않았습니까? 예. 이게 지금 의사의 신분으로 온다? 또 의사의 신분으로 영입을 한다? 그래가지고는 우리 당이 미래가 없다 생각하고 또 혹시 그런 얘기도 들리더군요. 전권을 달라. 또 기간을 못 박지 말라. 이게 지금 조선시대가 아니에요. 예. 공당입니다. 공당. 공당이라고 하면 거기에 여러 가지 그 인물들 또 의원들이 열띤 토론을 통해서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지 한 사람이 외부 인사가 전권을 달라. 대선까지는 입 닫고 있어라.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당으로서 살아있는 정당의 모습이 아니죠. 의원님께서 하실 말씀이 많으신 것 같아서 제 발언 기회를 많이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저도 그런데 지금 드리고 제 있었습니다. 발언 시간 다 드릴 테니까 뭐 충분히 말씀하세요.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요 전 시간에 예. 그 상대당입니다만은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좋은 얘기를 했는데 네. 그분의 역량은 제가 뭐 늘 좋게 평가합니다. 아까 좋은 얘기 하더라고요. 젊은 청년 후보들 돈 없어 가지고 말이죠. 평상시에 후원도 못 받고 예. 그리고 선거 때 그냥 공천 줘가지고 험지에 내보내가지고 우리 떨어뜨리지 않았습니까? 예. 통합당의 경우에. 그런 반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성 세대가 젊은 청년들을 선거 때 잠깐 장식용으로 이렇게 활용하고 나서 내팽겨치고 또 평소에 까먹고 있다가 선거 닥치면은 청년 정당 돼야 된다, 미래가 없다. 이렇게 들볶아 봐야 미래가 없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이제 올까? 그러면 올 수 있는 환경은 되나? 뭐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 전에 잠깐만 그 토론 얘기를 이제 하시니까 뭐 토론을 해야 된다는 데에서는 뭐 모두가 찬성하겠지만 21대 국회 이제 원구성도 해야 되니까 그럼 토론을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된다고? 그 중요합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그래도 지금 현 20대 국회의원들이 반성문은 좀 써야 된다고 보고 자성록 좀 써야 된다고 보고 그다음에 이제 21대 국회 또 열리지 않습니까? 예. 원구성은 원구성대로 해야 되죠. 예. 그러니까 당선자들이 따로 모이는 예. 회의를 병행하라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저 난국 아닙니까? 예. 어쩌다가 지금 딱 토론이 안 이루어지는 현실적인 이유가 그겁니다. 당선자들은 지금 당선 인사단입니다. 그렇죠. 낙선자들은 거의 지금 그 자폐 증세예요. 밖에 나오기 싫어하는 예.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마무리를 하고 21대 국회를 준비하려면 이 상황에서 전화 여론조사 하지 말고 예. 모여야 되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했던 말씀만 잠깐만 그 부연을 하면 이제 최고위원회에서 김종인 추대로 결론이 내려졌지만 이후 후속 절차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전국위원회 가야 되는 거죠. 비대위 출범을 하려면
근데 거기까지 가는 과정에서 의원총회가 열린다든지 내지 어떤 그러니까 중진 회의가 열린다든지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다시 분출되어 버리면 김종인 어떤 위원장의 평소의 스타일이나 성정해 볼 때 나 안 해 이래버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것이 기세 싸움의 차원이든 뭐든지 간에 이렇게 되어버리면 더 이제 이거는 혼란 상황이 이제 더 이제 급속하게 이제 거기로 더 빨려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 건데 제가 볼 때는 그 미래통합당이 뭔가 되게 급하다. 예를 들어서 선택지를 딱 두 개만 놨어요. 하나는 김종인 비대위 체제로 가든지 아니면 조기 전당대회에서 빨리 새 대표를 뽑든지. 예.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여기 조기 전대가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그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사실은 제3의 선택지일 수 있었던 거잖아요. 무슨 이야기냐면 어차피 이제 국회가 갈리는 시점이니까 원내대표를 새로 뽑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차기 원내대표를 뽑으면서 사실상 이제 지금 당헌 당규에 따르면 대표가 어떤 그 공석인 상태에서는 원내대표가 대표의 권한을 비대위원장을 맡을 수가 있으니까 조금 전에 의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어떤 내부 토론이나 이런 건 내부 정비 작업을 그 체제에서 가져가면서 좀 더 어떤 심도 깊은 어떤 토론을 한 다음에 넘어갈 수도 있는 건데 뭔가가 급하게 이제 지금 추진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예. 심재철 원내대표 체제라면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낙선자니까. 그러니까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이 되면서는 그분은 이제 그 원내로 빠지니까. 예. 근데 그분의 일정에 맞출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차기 원내대표 뽑으면 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미래통합당이 뭔가 지금 급하게 가져가는데 이 급하게 가져가는 것이 뭔가 어떤 내부적으로 충분히 토론하고 반성을 하고 성찰하고자 하는 기회가 아니라 예. 빨리 여기서 모면에서 벗어나자. 모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뭔가 터닝 포인트가 필요한데 결국은 그것은 간판 아니냐. 예. 이런 아주 어떤 일차원적인 사고 속에서 지금 급하게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여지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정확하신데 우리가 갈 길이 멀 때는 그 갈 길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사실 지금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됐든 또 다른 분이 됐든 예. 비대위원장을 모셔가지고 비대위를 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오히려 지금 초선들이 반이 지금 초선이잖아요. 통합당의 경우에도 이런 경우에 뭐 김웅이라든지 무슨 뭐 배현진이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지역에서도 많은 초선 의원들이 나왔는데 이분들의 열띤 토론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그러므로 해가지고 그분들이 초선입니다마는 그분들의 열정과 다선 의원들의 그 경험과 이런 것이 의총장에서 계속 그 빛을 발할 때 예. 우리 앞길이 열리는 것이지 이렇게 그냥 잘못했다라는 말 한마디 던지고 나서 비대위원장 모신 다음에 빨리 지금 우리는 일어서기도 힘든데 뛰려고 그래요. 예.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절차다. 이래가지고는 남에게 하도급을 주기 시작하면은 일이 잘못됐을 때는 결국 또 남 탓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앉아가지고 황교안 그 대표를 욕만 해서도 안 돼요. 예. 그분은 솔직히 2년 동안 개인적으로는 열심히 했어요. 예. 역량이 딸렸는지 모르겠으나 그러면은 이 판국에는 우리가 다 같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게 그냥 아스팔트 집회하는 것이 최선이었는지 예. 머리 깎는 게 최선이었는지 또 공천 돌려막기 공천한 게 최선이었는지 이런 거를 돌이켜봐야 되는데 왜 중도층이 우리를 떠났을까를 진짜 예. 반성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 없이 문제 생겼어 총선 졌어 딴 사람 모셔와 이게 일이 해결이 안 되죠. 김영희 의원께 충분히 이제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 김종인 위원장 체제가 될 거냐? 그러면 과연 뭐 심재철 원내대표가 이제 뭐 찾아가겠다는 뭐 얘기도 했는데 될 거냐?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있는 게 뭐냐면 예. 무기한 그다음에 전권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대선 후보 선출까지 언급을 했어요. 김종인 위원장이. 이 이야기를 그대로 해석을 하면 내가 그 대선 후보가 선출될 때까지는 내가 당을 컨트롤하고 내 손으로 대선 후보까지 뽑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러니까 생각을 그냥 뭐 가감 없이 그대로 던진 거거든요. 자, 이게 폭탄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왜 폭탄이 될 수 있냐면 이 다음에 한마디가 더 붙여진 게 지금 대선 주자급으로 평가되는 홍준표, 김태호 같은 무소속 당선자 예. 당에 복귀하는 문제에서 뭐 그렇게 서두를 이유가 뭐가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했냐면 일단 내가 비대위원장을 맡았고 당을 장악하고 당을 정비를 하는데 시간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대선 후보권을 뭔가 받아들여도 그때 받아들여야 자기 통제하에 둘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김종인 위원장은 지금 사거리에서 휘슬 부는 어떤 그 교통 정리하는 사람이 되고자 해요. 더 나아가서 본인이 대선 후보가 되고 싶은 생각까지 갖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논의를 치더라도. 근데 이렇게 되어버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각각의 어떤 대선 주자급 사람들이 주판화를 튕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김종인 비대위 체제라고 하는 게 정말로 만약에 그렇게 간다면 나한테 도움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네. 이거에 대해서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을 할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찬반 입장이 이제 확연하게 갈리기 시작을 할 건데 대표적인 예가 그거 아닙니까? 홍준표 지금 당선인이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 대해서 불가피하다면 오케이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어떤 그 코멘트였는데 예. 어제 오늘 나온 이야기는 온도차가 지금 있어요. 조금 바뀌고 있죠. 바뀌고 있어요. 예. 자, 이 이야기는 결국 무엇이냐? 김종인 비대위체에서 내가 지금 대권과대에 도움이 될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계산이 들어가 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여기서 다시 4분 오열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 이게 포인트라는 거죠. 저희가 이제 정치적인 막말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게 봤을 때 저는 대선 직전까지 전권을 달라라고 하는 게 사실 폭탄급 정치적인 막말입니다. 아, 지금 민주시대예요. 공당이고요. 예. 그다음에 의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헌법기관입니다. 헌법기관들은 헌법 제46조에 따르면 국익을 우선해서 양심에 따라서 직무를 행해야 될 사람들이 지금 뽑힌 거예요. 그런데 아무 소리 말아라. 전권을 달라. 이게 웬 막말이에요. 난 그래서 이거는 이제 김종인 위원장은 제가 만나 보니까 정말 경험이 많고 예. 이런 분들이 그 경제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를 정말 잘 서포트하면 좋은 정책이 나오겠구나라고 저는 굉장히 느껴온 사람입니다. 예. 하지만 정치적으로 공당의 비대위원장을 맡으면서 임기도 내 맘대로 권한도 내 맘대로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예. 심대철 원내대표 또 그 지도부 지금의 최고위원들은 지금의 정당이 사유물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예. 당선된 분들 또 낙선한 분들의 얘기를 더 들어보시고 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체질화돼야 되고 그런 시스템이 필요한 거지 어떤 사람이 지금 당장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걸어가야 될 길이 정말 멀단 말이죠. 예. 급하게 먹으면 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김종인 위원장의 그 스타일과 생각을 알아볼 수 있는 예가 지금 제 기억이 정확한가 저기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예. 그러니까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이 비대위원장을 맡았을 때 어느 순간에 호칭을 바꾸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비대위원장이 아니라 비대위 대표로 불러달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대표라고 부른 걸로 이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위원장이라고 부르는 거와 대표라고 부르는 게 그게 그러니까 뭐가 그렇게 크게 차이가 있을까?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하겠죠. 지켜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근데 이게 간단한 게 아닌 게 오늘도 그 이야기를 했던데 결국은 비대위원장이 당 대표의 권한을 모두 행사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또 다시.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당권을 확실하게 거머쥐고 자기 주도로 1인 어떤 그 대표 체제로 끌고 가겠다. 나를 따르라. 이 접근법으로 지금 이 비대위원장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전수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전대로 가자라고 했던 31%의 사람들이 순순히 응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예. 여기서는 불협화음이 나오게 돼 있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다시 이렇게 되면 김종인 위원장의 그러니까 두 번째 스타일, 그래? 그럼 안 해. 이렇게 되어버리면 당은 2차로 풍비박산이 되어버린다. 예. 요걸 한번 좀 봐야 되는 것이죠. 2차로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종인 그런 조건이 이제 성립이 안 돼서 못하겠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또 다시 그러면 또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죠. 전수조사하면 안 되죠. 제가 누누이 얘기합니다마는 정치는 절차와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야 명분도 통하는 거고, 그래야 가치도 통하는 거고, 그래야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의 진정성이 이제 묻어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번갯불에 콩볶아 먹듯이 하면 안 되고 토론을 해야 됩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무슨 놈의 당이 토론이 좀 부족해요. 예. 그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너무 언론을 의식한 나머지 4월 15일 총선이 끝났는데 일주일 넘도록 왜 이렇게 통합당은 시끄럽기만 하고 답이 없느냐. 이런 기사가 자꾸 나오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런 기사 제목에 신경 쓰면 안 된다고 봐요. 여기서 어떻게 더 망합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모여가지고 우리가 얘기 들어볼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아요. 낙선자 있죠. 젊은 층이 있죠. 수도권 따로 있죠. 그다음에 또 우리의 텃밭이라고 했던 영남 쪽에서 얘기도 또 들어봐야 되죠. 예. 또 이번에 우리는 호남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솔직히 예. 말씀드리면. 이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말이죠. 그다음에 또 우리 또 막말의 역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거푸 지금 대통령 탄핵 이후에 4번의 큰 선거에서 다 졌는데 이 정도 되면 심각한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토론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토론하면서 인재가 나온다니까요. 나옵니다. 의원님의 깃발 한번 들어보시죠. 토론의 깃발 한번. 저는 뭐 말재주는 없어요. 말재주도 없고. 아니, 주체로 그러니까 주관을 하시자 뭐 이런 얘기신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뭐 지금 그럴 역량은 안 됩니다만은 저는 이제 사실은 물러나는 마당이라 오늘 예. 사실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에 대해서도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이제 페북에 좀 제 나름대로 의견을 좀 썼어요. 예. 그랬더니 쭉 달린 의견들이 뭐 옳은 얘기한다라는 의견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또 이게 결정된 사항이면은 따라주는 게 좋지 않느냐. 예. 우리가 말이 너무 많으면 안 된다 그러는데 정치는 말을 안 하고는 정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좋은 결론이라는 것은 그만큼 진통, 산통 후에 나오는 결론이 좋은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게 있어야 되고 이제는 뭐 뒷북친다 또 뭐 등 뒤에 칼을 꽂는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있어 왔습니다만 저도 예.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토론을 피해 가면 안 된다고 봐요. 나는 전권을 달라, 모든 권한을 달라. 그거는 좀 굉장히 무서운 말이다. 지금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왕조 시대도 아니고 말이죠. 공산주의도 아니고. 그래서 젊은 사람들 특히 청년들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예. 그 자유한국당 시절에 이제 비상대책위원회 하셨던 이제 임명진 전 목사 같은 경우 비판을 좀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이제 그 경험이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 탄핵 소추가 되고 나서 이제 그 새누리당 시절이죠. 비대위원장으로 딱 100일 채우고 이제 그만뒀는데, 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에 출범을 했던 거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오늘 이야기를 했던 것은 이거예요. 비대위원장이 힘을 갖기 위해서는 실질적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공천권을 행사를 한다든지,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권 어떤 도전한다든지 이런 어떤 실질적인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비대위원장은 아까 이제 그 말씀 정말 잘하셨는데 반성의 외주화. 자기들이 반성을 내는데 외부에서 비대위원장을 딱 모셔다 놓고 반성은 당신이 하세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 지나서 이제 그 분위기가 어떤 선거 패배에 대한 어떤 그 지탄 분위기가 좀 가라앉으면 나가주세요. 예. 라고 하는 이 과정이 반복이 됐는데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도 종신으로 비대위원장을 하지 않는 이상은 지금 권한도 없는데 뭐 실제로 본인이 뭐 대표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그러니까 공천권이나 이런 실질적 권한이 없다면 똑같은 운명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아주 비관적으로 전망을 하시더라고요. 넘어갈까요? 뭐 그다음에 또 이제 홍준표 전 대표 얘기도 있고 많이 네. 있는데요. 네. 보니까 홍준표 전 대표 발언도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저는 뭐 홍준표 전 대표도 이제 제가 잘 아는 분이고 네. 굉장히 능력이 있으세요. 굉장히 능력이 있고 감각이 뛰어나고 그래서 제가 받은 느낌은 이분은 큰 일을 할 뿐 또는 큰 일을 망칠 뿐이다. 망칠 수 있는 분이다. 그러니까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저는 이분의 이제 장점도 알고 또 단점이야 뭐 국민들이 뭐 재작년에 또 지방선거에서도 이제 좀 이미지는 좀 안 좋으셨잖아요. 네. 근데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당에 그 잠재적인 그 대권 주자들이 있죠. 왜 없습니까? 있고 또 지금 또 어디선가 저는 만들어지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저는 경험은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당이 지금 30대, 40대 기술원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예. 근데 아까 그 박용진 의원이 아주 좋은 얘기 했는데 열심히 듣고 계셨고요. 예, 그럼요. 예. 그 영국 보수당 캐머런 당수 총리도 그랬고 이미 그 정당에 들어온 지 17년, 18년 지난 다음에 총리도 되고 한 거예요. 엄청나게 훈련을 받았던 분들이고 그 김영삼 전 대통령도 YS도 만 25세라는 나이에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예. 3대 민의원으로 시작해가지고 그분이 40대 기술원을 제창했을 때 이미 그분은 5선 국회의원이었어요. 원내 총무도 3번 이상 했습니다. 예. 만들어진 40대지 나이만 40대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당이 어렵다 보니까 이 나이만 연령만 가지고 40대가 깃발을 들어야 된다. 기수 역할을 해야 된다. 예. 라는 것은 조금 저는 순진한 생각이다. 오히려 40대가 정치를 할 수 있는 그 토양, 예. 40대 기술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40대 저는 풀뿌리론이 중요하다. 예. 지역에서 출마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력, 후원제도, 예. 이런 분들이 당협위원장이 될 수 있는 그 발판을 만들어 주고 말이죠. 그리고 급하다고 해서 다른 험지로 보내가지고 떨어뜨리지 말고 그 지역에서 뿌리 박을 수 있게 예.
그런 정치인을 만드는 토양을 만드는 게 중요하지 자꾸 그냥 간판으로만 생각하니까 간판은 자꾸 갈잖아요. 저는 그러면 안 된다 생각하죠. 김종인 비대위원장 얘기는 넘어가려고 했는데 홍준표 전 대표 얘기를 꺼내셨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출범을 한다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홍준표 전 대표도 지금 처음에는 JTBC와 인터뷰할 때도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로 가는 게 맞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가 지금 온도차가 좀 생기고 있는 상황인데 네. 출범한다면 그 관계는 좀 어떻게 될까요? 복당이라든가. 근데 지금 문제는 김종인 그 위원장이 오늘 했던 이야기 보면 대선 주제급 없던데? 라고 지금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해버렸죠. 그러면 이 말을 받아들이는 홍준표 당선인은 어떤 심정일까요? 내가 있는데 저런 얘기를 해? 그러면 지금 도대체 그러니까 저분 머릿속에 나라고 하는 어떤 존재는 어떻게 각인돼 있을까? 아, 별론가 보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각을 세우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지금 이미 뭔가 분위기는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홍준표 당선자의 뭔가 말을 보면 나는 누구를 지지하는 거 없다. 두 번째, 하루라도 빨리 복당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뭐냐면 나는 우리 당 혼란에 끼어들 생각은 추호도 없다. 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한 발 빼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 지금 바로 어떤 뭐 받아줄지 안 받을지 모르겠으면 들어간다고 한다면 각을 세울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그럴 상황이냐? 홍준표 대표는 거기서 이제 감이 좀 발동이 되고 있는 거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두 분은 제가 볼 때 물과 기름일 거래요. 굉장히 두 분이 기가 좀 세고 예. 그리고 이제 남은 선거는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대선을 앞둔 상태에서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당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때 예. 당 대표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대권 후보하고는 좋게 가기가 좀 힘들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화합이 잘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대권 주자는 그 후보 아닙니까? 후보. 예. 후보가 되면은 모든 것을 다르게 생각하는 그 경향이 좀 있거든요. 예. 그런 경우에 아마 복당서부터 어려워지지 않을까. 복당서부터 어렵겠죠. 그 홍준표 대표의 그 굉장히 열정적인 비판을 김종인 예비 비대위원장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저는 못 받아들인다고 봐요. 복당 결정도 서두를 이유가 없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이미 대충 그림은 벌써 그려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 긴급재난지원금 얘기로 좀 넘어갈까 하는데요. 오늘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미래통합당의 이제 당론이 뭔지를 입장을 밝혀라 이렇게 압박을 했습니다. 지금 계속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헛바퀴만 계속 돌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들기도 하고요. 짧게 세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할 얘기를 했다. 왜 그러냐면 황교안 대표 시절에 1인당 50만 원씩 준다고 했고 그랬는데 지금 선거가 끝나자마자 입을 싹 씻어버리는 거에 대해서 지금 그 일관성이 도대체 뭐냐 당연히 문제제기를 할 수 있죠. 두 번째, 청와대에서는 어떤 입장이었냐면 여야가 합의를 한다면 이라고 하는 어떤 단서를 달으면서 그러니까 정부 원안을 내면서도 청와대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점에서 야당의 합의라고 하는 것들은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과정이니까 예. 저 얘기를 그러니까 그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예. 여기다가 나머지 하나 꼭 덧붙이고 싶은 이야기는요. 이거는 정치적으로 공방을 벌이면서 시간 끌 사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이거는 되게 만들어야 되는 일이거든요. 이렇게 본다면 이인영 원내대표가 되든 이해찬 당대표가 되든 제가 볼 때는 양쪽을 지금 다 설득을 해야 돼요. 무슨 이야기냐면 청와대도 설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렵게 이야기할 것 없이 기획재정부가 정말로 홍남기 경제부 부총리가 죽어도 안 된다라는 기조로 계속 간다면 방법은 청와대에서 확실하게 입장을 정리를 하고 기획재정부에 메시지를 던져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 민주당은 청와대를 향해서도 분명히 메시지를 내야 되는데 다만 여기서 우리가 하나 정밀하게 체크해야 될 것은 이것을 당청 간의 갈등으로 비춰질 수 있게 공개적으로 발언을 해야 되는 사안이냐 아니면 당청 간의 어떤 물밑 조율을 통해서 청와대에서 요청을 하고 청와대가 그걸 받아들이는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냐. 요 차원에서 놓고 본다 후자라고 보는 게 맞을 거고 예. 그런 차원에서 물밑에서 그 얘기가 진행되고 있기를 저는 기대하고 바란다. 요즘만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점에 대해서는 우리 이제 김평론가님하고 저하고 이제 의견이 엇갈려요. 예. 갈 길 갑시다. 네. 그 사실은 여당의 입장이 굉장히 좀 모호하고 좀 자꾸 변해요. 예. 선거 직전만 해도 당정청 회의해가지고 소득하위 70% 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그것을 잘 실천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될 때 선거 끝나고 나서 또 전 국민에게 주자 이러고 나오고 있어요. 예. 그다음에 황교안 대표가 선거 때 얘기한 전 국민에게 50만 원. 저는 그 황교안 대표의 전 국민 50만 원은 다분히 좀 오발탄적인 성격이 있다. 예. 그래서 당내에서도
비판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당이 이런 때는 좀 그 믿음직스럽게 소득 하위 70%로 당정청회의에서 결정이 됐으면 그것을 어떻게 빨리 구체화할 것인지를 고민해야지 이걸 또 전 국민 얘기하기 시작하면은 안 된다 생각합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국난 극복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굉장히 좋게 생각을 했어요. 예. 맞습니다. 하지만 나라 살림을 걱정하는 현 경제 관료들의 얘기도 우리는 들어야 된다. 우리가 나라의 미래, 후손도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코로나 사태가 굉장히 다급하지만 다급한 만큼 이것이 또 국가 미래에 주는 영향은 크단 말이죠. 예. 그런 거를 고민하는 경제 관료의 얘기를 듣는 것이 중요한 건데 경제 관료들 당신들 정치하지 말라 말이지 이렇게 여당 의원이 얘기하는 거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여기 이제 잠깐 보태면 맞아요. 그러니까 그 당청 간에 어떻게 했냐면 70% 주기로 합의를 받고 기조를 잡았어요. 그리고 황교안 대표가 1인당 50만 원 전 국민 지급 이야기가 나오자 바로 다음 날 민주당이 아니 야당 대표가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좋다. 그럼 100%로 가자라고 바로 다음 날. 예. 그러니까 받은 거죠. 쉽게 얘기하면. 야당 대표의 어떤 주장을 받은 거예요. 일단 받을 걸 받으셔야 되는데. 요즘을 환기할 필요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제가 볼 때는 긴급 재난지원금이에요. 예. 그러니까 타이밍을 좀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본다면 저는 차선책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아침에 이재명 경기지사하고 인터뷰했는데 이재명 지사가 이런 아이디어를 주더라고요. 저도 들었습니다. 예, 뭐냐면 지금 기재부에서 그러면 그러니까 그 70% 주는 것만으로 해서 7조 원 추경이 편성이 됐으면 일단 그럼 여야 합의로 그걸 통과를 시켜서 그 재원 범위 안에서 국민 전체에게 주자. 그럼 이제 1인당 지급하는 액수는 조금 줄어들겠죠. 하지만 일단 재원 문제라면 먼저 지급을 하고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여야가 그럼 2차로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합의안을 도출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접근해 보는 것도 하나의 현적 방안 아니냐라고 이야기했는데 저는 여야가 이것도 한번 좀 귀 기울여서 들어볼 수 있는 하나의 20대에서 지금 아이디어일 할 수 있다. 있는 만큼 하고 21대에서 또 하자 이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저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런 때일수록 예. 아이디어는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예. 박원순 시장의 아이디어가 있을 수도 있고 이재명 도지사의 아이디어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구멍가게 살림을 하는 게 아니라 나라 살림을 하는 겁니다. 나라 살림. 국가 살림이에요. 네. 그러면은 여러 가지 우리가 원칙, 재정 회계상의 원칙은 좀 그래도 고려해야 된다. 나라가 무너지는 거는 저는 또 순식간이다 생각합니다. 요즘 코로나 사태 때문에 뭐 헝가리라든지 외국의 여러 나라들도 이 어떤 절차 없이 예. 법적인 절차 이런 과정 없이 이 지도자들의 그런 결단에 의해서 많은 지금 국고를 좀 쓰고는 있습니다. 예.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훗날도 생각을 좀 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래도 국고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자꾸 빚내고 국채 발행할 생각하지 말고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한에서 가장 어려운 층에게 가장 많은 혜택을 주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예. 돈 있는 사람들한테 다 돈 나눠주고 합법적으로 말이죠. 돈 나눠주고 그다음에 나중에 뭐 환수한다? 말이 쉽지 나눠주고 나서 환수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어려운 층에게 더 확실하게 지원해주고 어려운 층의 그 고용 문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런 것이 나라가 할 일이지 그냥 있는 돈 다 뿌려주는 거는 너무나 쉬운 정책이죠. 하지만 무책임한 정책이죠. 그건 방향성 문제니까 뭐 저는 여기서 이제 톤은 안 달겠습니다. 예.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아마 근데 지금 이제 그 전 국민에게 하면서 그 방향과는 정반대의 방향이라는 점만 확인을 하고요. 네. 이 얘기를 시간이 조금 있는데 요거를 마지막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어제 이제 CNN 보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제 중퇴설 이게 이제 뭐 오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 많이 나오고 있지만 계속해서 뭐 속보들은 나옵니다. 뭐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뭐 김여정 이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제2의 이제 권력으로서의 할 역할이 준비가 됐다. 뭐 이런 보도도 있고 계속 후속 보도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 상황을? 저도 이제 그 탈북자들하고 많이 이제 대화를 좀 해봤고 예, 국방위원장 하셨고 현재 요거 예. 이제 오늘 오전에 이제 통화를 많이 했는데 예. 이게 사실은 이제 데일리 NK에서 시작된 뉴스인데 맞아요. 뉴스인데 그 탈북자 출신이 이제 여러 루트를 통해서 들은 얘기를 이렇게 한 겁니다, 사실은. 예.
근데 확인은 솔직히 하기 어렵고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거의 어떤 그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이런 사태가 늘 올 수 있다는 게 중요하고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는지 오히려 이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생각하고요. 이거는 지금 그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좀 크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도 그렇게 보고요. 오히려 이제 우리 정부 당국자가 밝힌 게 오히려 더 신빙성이 있다. 지금 강원도 별장에 머물고 있다든지, 그다음에 14일에 어떤 순항 미사일을 쏘아 올렸을 때 있다 어떤 이제 그 참관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더 구체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발언의 무게를 놓고 여기에 실려야 될 것 같고요. 요미우리 보도는 사실은 그렇게 크게 눈길을 안 줘도 될 것 같은 게 그러니까 기사를 잘 보면. 최고 이른바 영도자인 김정은 위원장이 6.25 사태를 대비해서 플랜 B를 짜고 그러니까 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만약에 플랜 B가 현실화돼야 되는 가능성이라고 한다면 백두혈통이라고 하는 게 북한에서의 어떤 정통성이기 때문에 선택지는 김여정 부부장밖에 없다. 이 차원이니까 지금 김정은 6.25 사태가 발생했다가 아니라 김정은 6.25 시에 북한이 그러니까 가동할 수 있는 플랜 B가 뭐냐 이 이야기니까. CNN 보도에서 확인해 들어가는 어떤 보도하고는 결이 전혀 다르다. 이건 좀 성격은 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그러면 그거는 조금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여정 이제 부부장 같은 경우에 좀 권력이 좀 기반이 좀 단단하게 구축이 되고 있다. 2인자로서 이거는 좀 볼 수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김여정의 지금 정식 직책은 조직 지도부 부부장입니다. 아니 확인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분석은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부부장은 나오는데 선전선동부인지 조직지도부 옮겼는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됐고. 선전선동부는 지금 현송월 쪽에서 맡고 있죠. 아무튼 근데 얼마 전에 정치국 후보위원이 된 거는 뭐 후보위원은 맞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봤을 때 확실한 그 제2 정도 저는 뭐 권력 그 지도부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죠. 예, 2인자인 것만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직함이 뭐든지 간에. 네, 알겠습니다. 오늘 썰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